네, 이번 시간에는 한문 8차시 소다는 사 역사 속의 성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한 성어 의미를 이해하고 언어 생활에서 성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어를 통해 선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교훈을 얻는다. 세 가지입니다. 자, 먼저 새로 익힐 한자 보겠습니다. 구슬벽자죠. 구슬벽자는 구슬이니까 당연히 구슬옥자가 붙죠. 자, 요 구슬옥자가 왼쪽에 붙을 적에는 여기 점이 생략돼서 쓰이는데 아래쪽에 붙을 적에는 점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 등질배자죠. 등질배자, 요건 등지다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등이라는 명사로도 쓰입니다. 등, 사람의 등. 요런 부수를 우리가, 자, 모양이 다를 자죠.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 고기 육자가 다른 한자의 부수로 쓰일 때 모양이 이렇게 변환돼 있어요. 이거를 육다를 우리 사람의 신체 기관, 신체 부위와 관련될 때 요 한자가 많이 씁니다. 진을 치다. 이 좌부방이죠. 좌부방. 이 좌부방은 원래 한자가 이 언덕부자죠. 언덕부자. 이 언덕부자가 그걸 다른 한자의 왼쪽에 붙을 적에 이런 모양이 변환되어 있죠. 그 다음 입술. 입술이니까 이것도 사람의 신체 부위니까 고기 육자가 부수로 쓰였습니다. 사슴록자 제부수. 다 함자는 입구자 부수입니다. 함성. 함성을 지르다. 입으로 함성을 지르다. 어긋나다 또는 심부름 보내다라는 뜻의 차자입니다. 장인공자 부수네요. 상스럽다. 상스럽다라는 뜻은 복되거나 경사스러운 조짐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상스럽다 하고는 달라요. 상스럽다는 말이나 행동의 교양이 없어 점잖지 못하다 이런 뜻인데, 상스럽다는 경사스럽거나 좋은 일, 복된 일이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이런 뜻입니다. 눈썹이니까 눈과 관계 있겠죠. 눈썹미, 눈썹 사이를 우리 미간이라서 미간. 그 다음에 일컫다, 말하다는 칭자인데 이게 원래는 곡식의 양을 재는 저울 칭자입니다. 저울칭. 곡식의 양을 재는 저울이었어요. 저울칭자입니다. 저울칭. 그래서 부수가 벼화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토하다. 입으로 토하다. 그 다음 매달다. 현상금할 때 현. 물건, 일, 사건이란 뜻의 건. 이열연, 연합하다. 연맹. 옛날 소련 알죠? 소련, 소비에트 연방. 그 다음 지혜, 날일자가 있으면은 지혜, 없으면은 알다는 뜻의 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그 다음 보배 보자는 간머리 진면자 부수입니다. 집안에 옥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그 다음에 감 나가는 돈이나 물건들이 있어요. 보배 보자. 곶집 창고란 뜻입니다. 창고 안에 수레가 있네, 그죠? 그 다음 벼슬경자, 요게 이제 병부절이라는 뜻, 이제 병부절 부수인데 옛날 국가관리라는 표시, 병부절자가 부수예요. 그래서 벼슬경. 자, 창자장자입니다. 역시 사람의 신체 부위니까 고기 육자가 부수로 쓰였어요. 오장, 우리 뱃속에 있는 오장장자, 역시 고기 육자. 허리 요자, 역시 고기 육자. 겨드랑이 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허팝 해자도 역시 고기 육자, 육달월. 자, 배반할반자는 오른쪽에 또우자가 부수입니다. 어긋나다, 어기다, 위반, 위배할 때. 쉬엄쉬엄 갈 착, 책받침카죠. 자, 간간자 역시 사람의 신체 부위니까. 그 다음에 버섯균, 세균균. 옛날에 버섯을 그냥 식물로 받는, 풀 따위로 받는 모양이에요. 초두가 부수죠. 자, 밥통 위자.
우리가 밥 많이 먹는 사람 보고 위대하다 이렇게 하죠. 위대하다. 그 다음에 수건건자 띠대자가 붙습니다. 띠대자는 수건건자 보세요. 수건건 띠대. 우리 가죽으로 된 띠를 혁대 하잖아요. 혁대. 그 다음에 아플 통자인데요. 이 아픈 거 병과 관련되는 부수, 요거 병질음하는 부수입니다. 이 전부 병과 관련된 요 글자 붙으면은 부수 요거 붙으면은 병과 관련된 거. 닥치다, 핍박하다는 뜻의 개봉 박두할 때 닥친다. 그 다음에 되살아나다, 풀이 되살아나다. 방법 술자는 부수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떨어져 있죠. 갈행자 부수입니다. 경영하다, 진영이란 뜻의 영자는 불화자 부수예요. 늘어놓다, 진열하다 할 때 진짜입니다. 앞에 그 진칠 진자하고는 다르죠. 진칠 진자는 오른쪽에 술의 그자가 붙은 요거는 동력동자가 붙었죠. 그 다음에 없어질 멸자. 불도 무섭지만 물이 더 무섭다 그죠. 물은 막 한번 썰고 나면 다 없어져 버려. 멸망하다. 그 다음에 신령스럽다, 신령령, 우리 영적이다 할 때 역시 요 두원법칙의 영향을 받는 한자네. 그 다음 넉혼, 넋이라도 있고 없고.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귀신이 된다 하죠 그죠. 귀신은 육체는 죽고 혼만 남아있는 거라. 그 다음에 달아나다, 도망, 도주할 때. 누를 앞, 토자 부수예요. 뛰어나다, 걸출하다 할 때.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뽑다, 빼어나다는 뜻의 발. 여러 무리 가운데 뛰어나다는 발군 가지고 발하고 요 뒤에 나오는 군자 써가지고. 그 다음 무리군, 때, 무리, 양때, 양무리. 부수가 양양자의 무리군자는. 자, 그럼 오늘 배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개의 고사성어가 나옵니다. 완벽, 배수진, 순망치한, 지록위마, 함흥차사, 백미. 요 백미는 요 백미와 관련되는 한문 원문을 실어놨네요. 마시오상에 백미 최량이라 하니 양 미중 유 백모하여 고이 칭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고사성어가 뭐였죠? 완벽이었죠. 이 완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씨지벽이라는 고사성어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 그리고 이 배경이 시대적 배경이 전국시대입니다. 이 전국시대 때 7강대국 지도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하고 옛날에 제일 가까웠던 연나라, 서쪽으로 조나라, 동남쪽으로 제나라, 산둥반도 부분에 제나라가 있어요. 춘추시대 때는 여기 노나라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복판에 위나라가 있었고, 가운데 한나라가 있었고, 요 하얀 부분 요거는 주나라 왕실. 이 전국시대가 주나라 말기니까 주나라 왕실 직할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제일 촌놈들이 했던 이 진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가장 비옥하고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던 초나라가 있습니다. 초나라. 자, 그러면은 화씨의 옥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화씨지벽 이야기 보셨죠? 자, 뜻풀이 화씨의 옥구슬 이름난 옥을 이르는 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 갈지자가 뭐뭐의라는 관형격 조사로 쓰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죠. 뭐 부자지간, 부모와 자식 사이, 그다음에 뭐 사제지간, 스승과 제자의 사이 할 때요. 뭐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벽이라는 이 고사성어가 이 진나라와 조나라 보세요.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생긴 겁니다. 자, 진나라하고 보세요. 진나라하고 조나라는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 이 워낙 진나라의 파워가 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나머지 6나라들은 늘 특히 이제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나라도 적고 국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또 국경선을 맞대고 있으니까 늘 이제 겁이 났던 거, 두려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자, 요치도 조나라와 진나라 사이에 생긴 거라는 걸 알고 그다음 이제 완벽을 보겠습니다. 자, 완벽 이야기가 이래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면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완벽이라는 고사성어가 이렇게 해서 생겼습니다. 그죠? 조나라의 그 인상이라는 사람의 용기와 기지로 빼앗길 뻔했던 진나라에 빼앗길 뻔했던 화씨의 옥을 구슬을 온전히 해서 완전하게 해서 돌아왔다. 자, 속뜻은 물건이나 일이 흠결 없이 완전한 상태를 이루는 말이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는 배수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배수진은 배수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 배수와 진 사이에 앞에서 배웠더니 어조사 지자, 이 관형격 조사 지자를 넣기도 합니다. 뭐뭐의.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진나라 BC 221년에 통일해가지고 206년에 망합니다. 국가 존속 기간이 15년밖에 안 돼요.
자, 진시황이 처음으로 중국을 통일했으나 진시황이 죽은 뒤 황제에 오른 호해. 이 진시황한테는 원래 이제 자기 후계자 태자인 부소가 있어서 맏아들 부소. 이 부소는 아주 똑똑했어요. 명민하고 용기도 있고 아주 그런 똑똑한 태자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 북쪽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 장성을 쌓고 있는 거기에 이제 현장 책임자로 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진시황이 여러분 폭군의 이미지도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그 부지런했답니다. 자기가 통일한 그 대국을 제국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늘 그 고민하고, 그다음에 또 옛날에 그 교통이 불편할 때 전국을 5차례나 순행했다 합니다. 지방을. 근데 이 황제가 요즘이야 뭐 비행기도 있고 차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뭐 수레만 타고 다녔는데 그 어려운 전국 순행을 5차례나 했습니다. 그 5차 순행 때고만 지방 순시하다가 죽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환관이었던 조고하고 성상이었던 이사가 황제의 유언, 내가 죽거든 부소한테 황제 자리를 물려주라는 황제의 유언을 조작해가지고 둘째 아들인 호해한테 황제 자리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소는 역시 이 황제의 그 유서를 조작해가지고 너는 자살해라 죽어라. 죽였어요. 자살해 죽었어요. 어리석은 이 호해가 이제 왕위에 앉고 호해는 정치는 뒷전이고 맨날 놀러는 다녔겠죠. 그죠? 그 사이에 이제 황관 조고가 권력을 쥐락펴락, 권력을 농단했다 하죠. 그죠? 농단. 우리도 얼마 전에 이 권력 농단한 꼬라지를 한번 봤잖아. 그죠? 503호와 그 최아무개. 그런 꼴이 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농민 반란, 그 다음에 이제 전국시대 때 그 각 나라들이 또 이제 그 자기 나라 이름을 내걸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서로 천하를 움켜잡겠다고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바로 초패왕 항우하고 나중에 한나라를 세운 유방입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이제 지게만 했던 유방이 항우를 이긴 데에는 한신이라는 걸출한 명장이 있었습니다. 한신이 위나라를 무찌르고 조나라와 싸울 때입니다. 아까 나왔던 조나라, 그죠? 진나라한테 망했는데 진나라 막 정치가 엉망되니까 다시 조나라도 깃발을 세우고 다시 이제 자기 나라 독립을 되찾겠다고 등장했는 거예요. 이 조나라에서는 20만 대군으로 좁은 길목을 지켜 공격해 오는 한신을 막았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맞아 싸우던 한신은 깊은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수도 적고 잘 훈련받지 못한 군사로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한신은 고민하는 끝에 기마병 2천을 뽑아서 거기에다가 깃발을 한 장씩 주는 게 한 자루씩 줘요. 저 성 근처 나무 숲에 숨어 있어라. 우리 군사가 도망치는 척하고 물러나면 적은 신나서 우리를 쫓아올 것이다. 그 틈에 그대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적의 깃발을 뽑고 우리의 깃발을 꽂아라. 그런 다음 한신은 군사 1만여 명을 데리고 큰 강물 바로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는 커다란 모험이었습니다. 병법에는 손자병법 같은 병법서에는 강을 등지고 싸우는 배수진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나라 군사들은 그런 한신을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한신이 명장이라더니 모두 헛소문이로구나. 강을 등지고 진을 치다니 병법에 병자도 모르는 멍청이가 아니냐. 한신은 조나라 군사들과 몇 번 부딪혀 싸우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작전대로 후퇴하자 조나라 군사들은 한신을 얕잡아보고 무작정 쫓아왔습니다. 서로 한신을 베어 공을 세우려고 야단이었습니다. 성이 비자 숨어있던 한신의 군사 2천여 명은 힘을 다해 2천여 명은 진격에 들어가 깃발을 바꿔 꽂았습니다. 한편 강을 등진 군사들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한신과 군사들은 온 힘을 다해 조나라 군사와 맞서 싸웠습니다.
뜻하지 않은 강한 저항에 조나라 군사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으로 돌아가려 하니 이미 그곳에는 조나라 깃발이 아닌 한나라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던 조나라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은 한신과 군사들은 앞뒤로 공격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싸움이 끝나고 부하 장수들이 한신에게 물었습니다. 병법에는 강을 등지고 싸우지 말라 했는데 장군께서는 그 반대로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어찌된 노릇입니까? 그러자 한신이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우리 군사들은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로 이루어졌네. 원래 병법대로 싸웠다면 적군에게 겁을 먹어 서로 도망치기 바빴을 걸세. 그런데 뒤에 강이 있으니 도망쳐도 물에 빠져 죽지 않겠나. 그러니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병법에도 죽기를 각오하면 이기고 살기를 바라면 진다고 하지 않았나. 이것이 바로 배소진일세. 한신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장수들이 감탄했습니다. 여기서 배소진이 비롯됐습니다. 병법의 상식을 깨뜨렸던 뛰어난 장군 한신 이야기처럼 물을 등지고 진을 칠 만큼 필사적으로 싸움에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마음을 다잡고 어떤 일에 임할 때 흔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를테면 배수진의 각오로 경기에 임한다라든가 배수진의 각오로 시험 준비를 한다라는 식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이 명장 한신의 눈부신 활약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 처음 방금 배웠던 배수진에 대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전쟁 역사에도 이 배수진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개전 일주일 만에 4개의 도시를 함락시키고도 자, 전진을 임진왜란 때 계속합니다. 한양을 향해서 북상하던 왜군을 맞아 5월 30일 구로다의 제3군이 김해성을 김하전과 함락시키고 배수진으로 항전하였으나 다음날 가토의 한신의 제2군이 경주성을 많은 접수합니다. 승전과는 달리 이때 가토군의 무자비한 신립의 약탈과 방어로 조선정규군은 불국사 분황사 같은 많은 몰살당하는 문화재들이 처참한 소실됩니다. 패배를 가져왔습니다. 자,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다음 두 편의 동영상을 보면서 같은 날 제3군은 좀 더 확인해 전진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선봉장 권희씨는 대구성을 손쉽게 접수합니다. 당시 대구성은 상당한 규모의 대도시였습니다. 조선군 최초로 대규모 예비군 소집이 시작된 도시였죠. 그러나 전방 지역과 달리 내륙 지역이었던 대구성은 방비가 허술해 지휘관이 오기도 전에 허무하게 함락되어 버립니다. 순변사의 일은 대구의 패잔병들을 이끌고 상주에서 방어해보지만 고니씨의 제1군은 상주성도 손쉽게 함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틀 뒤엔 성주성도 점령해버리지요. 이렇듯 개전 후 겨우 15일 만에 일본군은 경상도 대부분을 장악합니다. 조선도 이러한 상황을 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선 조정은 수도 한양에서 그들의 최적 예부대를 준비시킵니다. 북방에서 신립장군이 대령 정예기병 500명과 한양에 상시 주둔 중이던 중앙군 8,000명,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도에서 급히 모은 지방군 8,000명을 더해 총 1만 6,500명이 충주성으로 향합니다. 기병이 많은 조선군으로서는 일본군에 절대 밀리지 않는 대군이었습니다. 경상도의 일본군이 한양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험준한 소백산맥을 거쳐야 했습니다. 길은 주령, 중령, 추풍령, 단 세 곳밖에 없었습니다. 소백산맥에서는 적은 수의 군사로 많은 적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추풍령에서 조경 장군의 900군사는 구로다의 일본군 150명의 목을 베는 성과를 얻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신립 장군은 군사를 충주성 쪽으로 후퇴시킵니다. 덕분에 고니시의 제1군은 무사히 조령을 넘을 수 있었고,
가토의 제2군은 고니시를 따라잡겠다는 욕심에 원래의 중량을 포기하고 조령으로 갑니다. 신립장군은 애초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병이 주력인 조선군은 말이 달릴 수 있는 평지에서 싸워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신립은 충주성 앞의 넓은 달천 평야에서 대규모 회전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고니시의 1만 6천 군대가 나타나자 신립은 기병을 반월진의 형태로 포위하려 합니다. 그러자 고니시는 이를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시게 노부와 요시토시의 군사를 넓게 포진시켜 포위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하루노부의 별동대로 하여금 비밀리에 수심이 얕은 강이 상류를 건너게 하죠. 이때까지 신립은 고니시의 7천 군사가 일본군의 전부인 걸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신립은 기병의 일부로 1차 돌격에 나섭니다. 이때 고니시는 조선군의 기세에 피해를 입고 물러섭니다. 1차 돌격이 성공을 거두자 신립은 대규모 2차 돌격을 시도합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좌우에 매복해 있던 조총부대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신립은 후퇴하여 3차 돌격을 준비했습니다. 조선군이 전열을 재정비하는 사이 일본군의 별동대가 충주성을 기습 점령해버립니다. 당황한 신립은 충주성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어찌할 방도가 없었고 결국 3차 돌격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3차 돌격에서는 피로감이 쌓여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일본군의 조총 공격과 장창병의 돌격에 조선기마대는 녹아 없어집니다. 이때 설상가상으로 일본 제2군 가토 기요마사의 2만 2천 군대가 나타납니다. 일본의 진격에 겁먹은 조선 보병은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그대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이미 후방에도 일본군이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대다수의 보병은 탐금대에서 물에 빠져 익사하게 되고 전투에 필요가 없었던 가토군은 유리 한양을 향해 진군합니다. 그렇게 조선의 최정예 부대가 하루 만에 전부 사라져버린 것이죠. 다마 예고 옥포회전입니다. 부산진성과 동래성이 이틀 만에 함락되고 일본군은 맹렬한 기세로 북상한다. 이에 맞선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길을 내준다. 조선 조정은 왜군 침입 나흘 후에야 이 소식을 듣고 충격에 휩싸인다. 산진 첨사 정발과 동래부사 송상현은 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그 같은 조문에게 왜군을 맞아 어찌 단 하루도 버티질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성을 내준단 말인가? 위기에 처한 선조는 당대 조선 최고의 용장 신립을 내세워 전세를 역전하고자 한다. 일본군이 한성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야 하는 상황. 신립은 험준한 조령 대신 충주 탕금대에서의 일전을 택한다.
배수의 진을 치고 최정의 기마부대로 맞선 조선군. 그러나 갑자기 내린 비로 기마 전술은 제대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의 최신 무기 조총에 무너지고 만다. 조선군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신립은 자결하고 탄금대에서 조선군 8,000명이 전멸한다. 제가 아무튼 어릴 때 충주에서 자랐는데 충주 사람들이 주로 가는 그 소풍지가 탄금대거든요. 왜 탄금대냐 하면 신라의 악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우륵 선생이 거기서 그 가야금을 탔다고 해가 탄금대예요. 정말 아름다운 절경인데 거기가 하필은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 민족에 가장 큰 아픔을 준 역사적 장소가 돼버린 거죠. 어쨌건 그 선조는 진짜 이 신립장군에 대한 이 신뢰가 정말 엄청났나 봐요. 거의 신립장군 하면은 무조건적인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에요. 이분의 특기가 기마전이었고 이 북방 여진족과의 전투로 굉장히 유명한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립이 충주 방어를 위해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충주 시민들은 피난을 갈 생각을 하질 않았대요. 저 신립만은 그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어를 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그 당시에 그나마 남아있던 그 조선군 정규 병력을 전부 신립에게 이제 배속을 시켰어요. 약 8천여 명의 군사를 이끌었고 정말 이제 최후의 그 정말 일본군과 맞서는 그 역사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지휘관으로서 이 전략 전술의 선택이 과연 적절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탄금대는 논도 많고 밭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말 발이 일단 이렇게 땅에 빠지고 막 이렇지 않나요? 지퍽지퍽하고. 왜 신립이 험준한 조종이 아닌 평범한 충주에서 적을 맞았느냐라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신립이 최고의 장수로서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바로 기마전을 통해서 여진족을 물리치면서 조선의 에이스로 부상을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험준한 조령은 오히려 기병 운영에 있어서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이제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거는 당시 일본군은 3개 루트로 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령으로만 향했던 것이 아니라 추풍령과 중령 쪽으로도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즉 험준한 조령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일본군이 추풍령과 중령으로 우회해서 신립을 뒤에서 치게 되면 사실 조선군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당시 충주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얘기네요. 충주가 막히면은 사실 군수품 보급과 분량 수송에 아주 막대한 지장을 가져옵니다.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저 충주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 탄금대 전투는 그 일본의 조총에 대비를 못해서 실패했던 이 좀 원인이 큰 것 같은데 패인이. 조총의 위력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징비록에 보면 유성룡과 신립 장군 간의 그 대화가 나오는데 충주로 향하는 신립 장군을 향해서 유성룡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일본군은 조총이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신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조총이라고 해서 쏘는 대로 다 맞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자신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조총의 위력을 몰랐던 겁니다. 자, 잘 보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 한신은 똑같은 배수진을 쳐서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신립장군은 왜 이렇게 처참한 처절한 패배를 했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예, 뭐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은 선생님 생각에는 한신 같은 경우는 창의적으로 싸웠습니다. 앞에 그 당대 이전에 누구도 한 번이라도 그 배수진이라는 그런 새로운 좀 기발한 창의적인 방법을 쓴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싸웠다는 거죠. 반면에
신립장군은 그대로 한신을 답습하기만 해서 그래요. 답습. 창의적으로 싸우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자기의 장점만 생각하고 주변 상황이라든지 시대 상황, 바뀐 무기 체계 이런 것 생각하지 않고 남의 그 예만 그냥 답습해서 싸운 결과가 조선군, 조선정규군 몰살이라는 그런 처참한 패배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